프롤로그, 전쟁 전야의 유럽. 20세기가 막 시작된 1900년대 초반, 유럽은 겉보기에 번영과 평화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유럽 열강들은 화려한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랑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열강들은 복잡하게 얽힌 동맹 체계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로 구성된 삼국 동맹과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삼국 협상이 유럽을 양분하고 있었죠. 이 동맹 체계는 원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한 곳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가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 유럽을 지배한 세 가지 강력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민족주의였습니다. 발칸 반도에서는 슬라브 민족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고,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빼앗긴 알자스 로렌 지방을 되찾기를 염원했습니다. 둘째는 제국주의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놓고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은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광대한 식민지를 부러워했습니다. 셋째는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각국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군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사이에는 특히 치열한 해군 건함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비렐름 2세 황제는 강력한 해군력 없이는 세계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영국은 자국의 해상 패권이 도전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906년 영국이 혁명적인 전함 드레드노트를 진수하자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급속한 산업화는 영국의 경제적 우위를 위협했고,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전쟁을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민족의 활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혹은 짧고 영광스러운 모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곧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1장, 전쟁의 발발, 한 발의 총성이 세계를 뒤흔들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역사를 바꾼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소피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유럽의 모든 긴장과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배후에 세르비아 정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지지를 확보한 오스트리아는 7월 23일 세르비아에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세르비아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오스트리아 관리가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수사하는 것만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동맹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형제인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독일은
7월 31일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답이 없자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8월 3일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의 중립을 무시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 벨기에 영토를 통과했고, 이는 영국이 참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8월 4일 영국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5주 만에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빠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6주 안에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동쪽으로 돌아가 러시아를 무찌를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고 한때는 파리 교외 50km까지 접근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9월 초 마른강에서 벌어진 전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고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빠르게 참호를 파기 시작했고 곧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700km에 달하는 참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돌아가리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부전선은 4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광활한 영토 때문에 전선은 유동적이었고 대규모 기동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초반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했지만 타넨베르크와 마주리 호수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며 갈리치아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장 전쟁의 전개, 끝없는 고통의 나날. 1915년이 되자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19세기식 영광스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서부 전선을 지배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 속에서 쥐와 이가 들끓는 참호에서 살았습니다. 참호 밖 중간지대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철조망과 기관총이 그 어떤 공격도 대량 학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베르댕 전투는 이 전쟁의 광기를 상징했습니다. 독일군 사령관 팔켄하이는 프랑스군을 피가 마르도록 소모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10개월간 벌어진 전투로 양측은 합쳐서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지만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여름 영국군은 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만 영국군은 2만 명이 전사하고 4만 명이 부상당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 역시 5개월간 계속되어 12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후 겨우 10km를 진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쟁은 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1915년 4월 독일군은 이프르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녹황색 염소 가스 구름이 프랑스군 진지를 덮쳤고 병사들은 고통 속에 질식사했습니다. 곧 양측은 더 치명적인 겨자가스와 포스겐 가스를 개발했습니다. 가스 공격은 전쟁에 새로운 공포를 더했고 많은 생존자들이 평생 폐 손상과 실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916년 9월 솜 전투에서 영국군은 새로운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탱크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 결함이 많았지만 탱크는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정찰에서 시작해 점차 전투기와 폭격기로 발전했습니다. 레드 바론으로 알려진 독일의 만프레드 폰 리히토펜 같은 에이스 파일럿들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짧은 생명만을 누렸습니다.
전쟁은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력전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체 사회가 전쟁 수행에 동원되었습니다. 공장들은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탄약 공장에서 일하며 카나리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TNT 취급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들도 배급제와 검열, 선전에 시달렸습니다. 바다에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수많은 민간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1915년 5월 독일 잠수함 U-20호가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켜 12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미국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했고 독일 민간인들은 순무의 겨울이라 불린 1916-1917년 겨울에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917년은 전쟁의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차르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부담과 식량 부족,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3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했고 11월에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볼셰비키 정부는 즉각 휴전을 추구했고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독일에게 동부전선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멕시코를 독일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 침엄한 전보 사건이 미국 여론을 격앙시켰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군대만 유럽에 도착했지만 1918년이 되자 매달 수십만 명의 미군이 프랑스에 상륙했습니다. 이 신선한 병력은 지친 연합국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장 전쟁의 종결, 제국들의 몰락. 1918년 3월 독일은 마지막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이동한 50개 사단을 투입해 연합군 전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80km를 진격했고 다시 한번 파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마른강에서 다시 한번 독일군을 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군 총사령관 페르디낭 포슈가 처음으로 연합군 전체의 통합 지휘권을 가졌고 점점 더 많은 미군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주도권은 완전히 연합군으로 넘어갔습니다. 8월 8일 아미엥 전투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탱크를 대거 투입해 독일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독일군 총사령관 루덴도르프는 이날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100일 공세라 불리는 일련의 공격으로 연합군은 독일군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독일군은 질서정연하게 후퇴했지만 패배는 명백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도 동맹국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월 말 불가리아가 항복했습니다. 10월 말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탈리아에 대한 공세에 실패한 후 연합국에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중동에서 영국군에게 패배한 후 10월 30일 항복했습니다. 동맹국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혁명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렐름 2세 황제는 11월 9일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사회민주당 지도자 필리프 샤이데만이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11일 오전 11시 프랑스 콩피에뉴 숲의 기차 객차에서 독일 대표단이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4년 3개월간 계속된 대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전쟁보다 더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1919년 1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전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윌슨, 영국의 로이드 조지, 프랑스의 클레망소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로 달랐습니다. 윌슨은 이상주의적인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했고, 클레망소는 독일을 영원히 약화시키려 했으며, 로이드 조지는 그 중간을 추구했습니다. 6월 28일, 정확히 사라예보 사건 5주년이 되는 날,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초청받지 못한 채 최종 조약만 받았고, 받아들이든지 전쟁을 재개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했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서프로이센을 폴란드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식민지는 모두 빼앗겼고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불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로 분리되었습니다. 폴란드가 123년 만에 독립국으로 부활했고 발트 3국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연합국들이 나눠 가졌고 중동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자 결주의를 외쳤지만 그것은 주로 유럽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사장, 전쟁이 남긴 유산,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다. 1차 세계대전의 인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 9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210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최소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프랑스는 18세에서 27세 사이 남성의 27%를 잃었습니다. 영국은 거의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잃었고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러시아는 혁명과 내전까지 겹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육체적 상처만큼이나 심리적 상처도 깊었습니다. 쉘 쇼크라고 불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악몽과 환청, 떨림 증세에 시달렸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은 예술과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윌프레드 오웬의 시들은 전쟁의 잔혹함을 생생하게 전했고 잃어버린 세대의 환멸을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4개의 제국, 즉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많은 경우 불안정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태어날 때부터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을 짊어져야 했고 좌파와 우파의 극단주의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이는 20세기 내내 세계 정치를 양분하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윌슨 대통령의 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의회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가졌습니다. 국제연맹은 집단 안보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려 했지만 강제력이 부족했고 1930년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침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후에 유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 여성들은 공장에서, 병원에서, 농장에서 남성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많은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성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18년 30세 이상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미국에서는 1920년 수정헌법 19조로 여성 참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전쟁은 계급 구조도 흔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전쟁터에서 평민들과 함께 죽었고, 전후 많은 귀족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경제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고, 전후 경제 재건은 더딘 진행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남발했고, 1923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가득 실은 지폐가 필요했고, 중산층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정치적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도 이동했습니다. 전쟁 전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채무국으로 전락했고, 미국이 새로운 금융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식민지들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인도, 이집트, 중동 등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되었고, 이는 20세기 중반 탈식민지화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미래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가 아니라 20년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조약을 굴욕으로 여겼고, 등 뒤에서 찔린 칼이라는 신화가 퍼졌습니다.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부상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도 전후 처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기억은 1930년대 유화 정책을 낳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다른 대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의 팽창을 묵인했지만, 이는 오히려 히틀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939년 1차 세계대전이 남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폭발하면서 더욱 파괴적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세계대전은 하나의 거대한 분쟁의 이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전쟁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산업화된 대량 살상의 첫 사례였습니다. 기관총, 대포, 독가스, 탱크, 비행기,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들이 전쟁의 규모와 파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전쟁은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화학, 의학, 항공, 통신 분야에서 이루어진 혁신들은 전후 민간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어두운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전쟁은 깊은 환멸을 남겼습니다. 전쟁 전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모더니즘 예술운동은 이러한 환멸을 반영했습니다. 다다이즘은 이성과 질서에 대한 냉소를 표현했고, 표현주의는 내면의 고통과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전후 정신적 공허함을 포착했고,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들은 잃어버린 세대의 방황을 묘사했습니다. 전쟁은 서구 문명의 자신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를 정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가 흔들리고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인류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미해결 문제들은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인류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19세기 말 많은 이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더 인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살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전쟁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무기, 사이버전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회복력과 인간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호 속에서도 병사들은 서로를 돌보았고 때로는 적과도 인간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비공식적으로 휴전하고 함께 축구를 했던 일화는 전쟁의 광기 속에서도 인간성이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후 많은 이들이 증오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고 국제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에필로그 110년이 지난 지금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참전 용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기록, 편지, 일기,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경계이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주의와 국제협력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이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답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평화의 가치일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열광했고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폐허와 슬픔,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수천만 희생자들의 피 위에서 간신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